안녕하십니까. 지금 워낙 매크로적인 굉장히 큰 변동성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관련하여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내용 중간에 저희가 곧 있으면 새로운 이제 올해셋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셔야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약간 살짝 다른 면이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증권사하고 협업해서 랩으로 출시를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금리 얘기하고 코모디티 원자재 쪽 얘기를 마지막에 할 것 같은데 중간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죠. 좋아요하고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저희도 한 보람이 있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말 저희 같은 소말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케팅 알못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죠. 시작하실까요? 일단은 오늘 몇 시간 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닉티라미오스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그분이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장기 금리가 오늘 또 그 썸네일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이랑 또 그 지금 금리 상황이랑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한번 맥을 딱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전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혀 알 수 없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번 전쟁이 갖는 의미는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발발할 때보다 굉장히 뭔가 역사의 반복 같은 70년대 용키푸르 전쟁이 났을 때와 같은 그런 큰 특히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아주 큰 이제 맥락 안에서 그런 큰 어떤 시작점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타이밍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의 리세션이 아직 발발하지 않고 그래도 미국의 소비가 지탱하고 있는 곳에는 어찌된 일이든지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크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관련 차트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막상 소비에 쓰여야 될 미국인들의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저축도 이제 많이 바닥났고 투자 자산에 들어간 유동성 말고 실제 실물 경제에 도는 유동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500만 원 버는 가구에서 100만 원을 기름값으로 쓰고 있었다면 그게 갑자기 2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소비 여력이 줄어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발하고 있는 전쟁이. 그러니까 이거를 서양의 월가가 됐든 언론이 됐든 한국이 됐든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래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정도면 무조건 해칭 개념으로라도 모든 투자자가 원자재에 노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처음 발발해서 팍 튀어서 100불 넘어가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물론 금요일과 주말간에 이제 저희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죠, 전쟁.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처음 금요일에 소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유가 굉장히 에너지가 저평가됐고 앞으로 굉장히 제일 좋을 거다라고 보는 모든 자산 중에 에너지 섹터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것에는 전쟁은 물론 하나의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상수 변수가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그게 전혀 주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모든 매크로 상황과 이런 걸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그런 실제 현물이 돌아가는 상황을 합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그 55불 왔을 때는 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큰 턴어라운드의 직전이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전쟁이 이전에도 계속 원유는 바닥에서부터 꽤 67불까지 이제 꾸준히 올라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이미 55불에서 67불이라 그러면 약 20%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지난달 CPI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에는 온갖 뉴스에도 나왔지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가 컸습니다. 원유 가격이 그게 아주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67
67불까지 상승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77불까지 갔었죠.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또 69불까지 떨어졌다가 맞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73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뭐 71불 내려왔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레벨이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단기 변동성이 위아래로 매우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평균 레벨이 70불 아래로 평균이 네네. 그걸 다 합쳤을 때 평균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70불 아래로 잠깐 내려갈 수 있겠죠. 그 평균이 70불 아래로 내려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뭐 어떤 이유로든 뭐 나스닥에 대해서 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 나스닥 기술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가장 큰 해칭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해칭할 수 있는 건 저는 에너지 섹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그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유일하게 빠진 요소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절대적인 실질 가치로 봤을 때 에너지가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럼 그렇다라는 건 평균 회기를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정말 원자재나 이런 사이클 하는 것들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봤을 땐 무조건 평균 회기를 합니다. 이게 특히 인류의 필수적인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 미국의 어떤 쉐일이든 오펙이든 이런 뭐 생산 쿼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전쟁과 무관하게도 가장 매력적이었다. 할인폭이나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장 에너지 섹터가 가장 그랬고 과거에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에너지 섹터가 S&P 500의 33%가량 30%를 넘게 차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3%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S&P 500의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앞으로 굉장히 제가 사실은 원자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테크가 잘 되려고 하든 뭐가 잘 되려고 하든 결국에 그러면은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우위는 뭐냐 그거는 테크가 잘 되기 위해서든 뭐가 잘 되기 위해서든 결국엔 원자재거든요. 깔려 있어요. 그럼 원전, 뭐 화석열, 뭐 에너지, 뭐 원유, 뭐 플래티넘, 뭐 이런 원자재들이 다 필수적이라면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큰 사이클이 70년대도 한번 겪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기술 발전을 위해서든 뭐가 됐든 사실은 자원에 대한 그 확보가 매우 아주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내러티브를 비트코인이 차용해서 사실은 가지만 그 내러티브 사실은 비트코인이야말로 그 내러티브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된다. 정말로 필수적인 게 뭐냐,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연히 코모디티라는 거죠. 그게 굳이 단순히 금하고만 비교를 할 게 아니고 그럼 진짜 그런 코모디티를 생산을 인류가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산성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생산이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너무 오랫동안 과소 투자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이번에 드릴 베이비 드릴 하더니 철강에다가 25% 관세를 했잖아요. 추가 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총 50% 관세잖아요. 그 말은 셰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철강이 엄청 필요한데 당연히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고 지금 셰일 기업들의 코스트 원가가 철강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70불이라고들 많이 추정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철강에 대한 관세나 이런 것까지 부과를 하면 그러면 이게 뭐 변동성이 커서 77불이든 72불이든 뭐 68불이든 단기적인 뭐 향후 뭐 3, 4주 뭐 한두 달 이럴 수 있겠죠. 뭐 그러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느냐 마냐 뭐 이제 그게 어떻게 뭐 카르그 섬을 뭐 공격을 하냐 마냐 뭐 이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은 뭐 결정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유가가 어떤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초기 때 갑자기 120불까지 갔잖아요. 네. 지금의 뭐 77불 찍은 게 그런 식의 120불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몇 년간 내려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거나 그렇게 잘못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저렴하고 안전마진 해칭이라는 거는 어쨌든 안전마진이 가장 충분한 것이 자산이 해칭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뭐 프루팅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뭐 하지만 아무튼 저는 에너지가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럼 원유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그거는 뭐 투자 방식이야 너무 다양한데 뭐 원유 관련 ETF를 하셔도 되고 뭐 주식을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자세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저희 뭐 곧 출시될 랩에 가입을 하셔도 좋고 아무튼 예. 네. 근데 제가 근데 질문이 애초에 처음 질문은 지금 금리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였죠. 그죠? 금리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왔네요. 근데 그게 핵심 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전쟁인데도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왜 그런 걸까요?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장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국채, 예. 장기국채 가격이 예. 계속해서 빠지고 이러는 거는 네, 맞습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오일이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 진짜 리세션이 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그냥 앞으로 확실히 온다고 쳐볼게요. 네. 오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위험은 사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리세션이 많이 온다고 하면 뭐가 문제죠? 결국에는 돈을 더 자동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요. 그쵸.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갑을 닫겠죠? 예, 지갑을 닫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출은 자동적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뭐 인플레이셔너리한 리세션이든 그냥 디플레이셔너리한 리세션이든 어찌됐든 정부의 지출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정부의 부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게 뭐 재정 지원을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면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겠네요. 예.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이거는 리세션이 올 때는 어떤 뭐 이게 의회 뭐를 거쳐서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고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의회 승인이나 뭐 아니면 뭐 정부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해되시죠? 이게 오일이 올라가면서 리세션 위험이 이제 진짜 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라이싱도 확실히 더 되겠죠. 네. 근데 장기국채에 대한 핵심은 미국의 재정 규율, 그러니까 어떤 계속 끝없이 빚내서 소비를 늘릴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채권자들의 불안함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요새 30년은 완전 제가 봤을 때는 30년짜리는 정말로 아예 투자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정말 10년 이상이면. 그나마 길어야 10년인 거지. 진짜로 이제는 30년은 정말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단기적으로라도 장기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전쟁 소식이 났을 때 아주 단기적으로는 내려갔습니다. 장기 국채가 펌프업이 됐다가 올라오는 건 무조건 셀을 위한 반등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아예 그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했어요. 유가가 올라가서 리세션이 오는 걸 지금은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서 리세션이 오는 거는 전혀 아직까지는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거를 유가가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으니 다음 달에는 아마 물가 수치에 반영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다고 해도 만약에 유가가 지금부터 다시 빠지면 이건 일시적이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게 유지가 돼야 그러겠죠. 수치가 나오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그쵸.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장기 국채는 어쨌든 안전자산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여전히. 그거는 아직 그렇고 달러도 심지어 강해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저희 제목에서 말했던 무엇이 해칭이 될 거냐? 그럼 원유하고 70년대처럼 원유하고 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해칭의 성격으로서. 근데 지금 금하고 원유 중에 무엇이 더 비싸고 싸냐라고 하면 뭐 누구나 그거는 알듯이 금이 훨씬 비싸죠.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지금은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귀금속 섹터를 금이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닉티라미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회에서 2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시장은 그거에 또 환호하지 않을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을 환호하지 않냐? 글쎄요.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고 금리 인하를 하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작년 9월 같이 특히 지금처럼 뭐 원유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장기금리가 단기는 내려가도 장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든 아니면 뭐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됐든 그런 게 더 증폭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전혀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 9월과 같은 느낌이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와서 장기금리가 만약에 막 또 고삐가 풀린다면 그게 과연 주식에 모르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또 작년 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 게 뭐 아닌가 해서. 그쵸. 작년 9월 같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23년 중반 정도 아마 유가가 명목으로 한 70 몇 불부터 저희가 불리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뭐 귀금속 이런 거는 다 맞았는데 지금 에너지가 아직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유가 70 몇 불부터 분리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포지션을 늘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했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에너지에 왜 투자를 하면 좋냐면 지난주에 저희 오레셋이 한 7% 정도 상승했죠. 맞습니다. 한 주 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수익률이 다시 다 복구됐는데 많은 분들은 원유가 잠깐이라도 55불을 터치했으니까 저희가 그 기다리는 과정에 적어도 에너지 포트에서는 뭔가 평가로라도 손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물론 저희는 이제 레버리지로 강한 게 있었으니까 그 비용에 대한 건 좀 치렀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 했을 때 저 빨간색이 크루드 이제 원유의 움직임입니다. 원유의 명목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고 들으시는 원유의 명목 가격입니다. 저게 빨간색이. 그러면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은 처음 2006년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 원유의 명목 가격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버신 게 없어요. 명목으로 투자를 하셨어도. 본전이네요. 네, 본전이죠. 거의 그대로예요. 2006년 시작 전부터. 근데 반대로 이게 왜 2006년부터 잡았냐면 저 USO라는 이제 원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이때 상장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원유에 투자를 USO로 하셨다 2006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80%가 넘습니다. 85.6%.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그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언뜻 접하셨던 뭐라고 해야 될까 롤오버 비용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많은 분들이 원유에 투자를 하셨는데 명목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 같다는데 오히려 늘 이득도 안 나고 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만 보고 이거 봐보세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년 투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다만 제가 계속 이제는 에너지나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자 옆에 바로 오른쪽 차트를 봐보실게요. 근데 롤오버 비용이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 그럼요. 왜냐면 왼쪽 차트에서 보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2009년에서 2010년 할 때 유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얘가 다 반영을 못하는 게 이게 다 롤오버 비용 거의 롤오버 비용의 순전히 월물간에 왜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 선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근월물보다 가까운 월물에서 이제 만기가 되면 그 ETF가 이제 다음 월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다음 월물이 콘텐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월물이 더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수요가 사람들이 미래에 이 정도 수요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수요가 계속 적었다는 얘기예요. 2006년부터 특히 팬데믹까지 2020년까지 15년가량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은 늘 미래에 수요가 많겠지 미래에는 경기가 막 강하게 막 이렇게 좀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뜨겁겠지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었지만 늘 현재 막상 수요는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음 월물로 당연히 그 ETF나 펀드 입장에서는 계속 그 선물 계약을 다시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데 롤오버를 할 때마다 더 비싼 값을 주고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컨텐고라는 거는 이제 커브가 그렇다라는 미래의 월물이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레버리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ETF인데 이래요. 근데 반대로 잘 보실게요. 바로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 2020년부터 이거는 현재까지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팬데믹 때 이제 잠깐 그 마이너스 이후에 근데 보시면 어떻죠? 지금 계속 오히려 원유의 실제 원유 아랫게 빨간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목 원유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요 흰색이 뭐라고 그랬죠? 그 ETF.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원유 가격 추종하는 투자를 할래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ETF, USO 제일 대표적인 ETF입니다. 그 ETF랑 비교를 할 때 수익률 차이, 수익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해되시나요? 최근에 엄청 수익 차이가 최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처음 상승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2022년 6월에 고점 있잖아요. 원유 120. 그때까지는 팬데믹 저점부터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120불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명목 가격 55불까지의 하락 과정에서 실제로 그때부터 USO 원유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거의 22년 고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팬데믹 저점부터 엄청 많이 지금으로 하면 실제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이득이에요. 엄청 수익률이 좋아요. 162%까지 나와요. 예. 네. 엄청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고 자꾸 제가 원유 포지션을 얘기하면 막 그러신 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반대로 근데 크루드 명목 가격은 120불 고점에서 55불까지 내려왔을 때 한참 많이 빠진 것처럼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오히려 아까 제가 왼쪽 차트와 정반대의 괴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매수자한테 훨씬 유리하죠. 2006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는 실제로 투자자한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명목 유가에 유리했을까요? 명목 유가. 명목 유가에 유리했죠. 명목 유가만 보고 투자 ETF나 이런 걸로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 쓸려 나갔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자 다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커브가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해서 딥한 백오데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컨텐거가 아니라 백오데이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백오데이션이라는 건 뭐냐? 아까랑은 정반대겠죠. 사람들은 인식상 나중에는 경기가 계속 불황일 거야. 미래에는 미래 가격은 낮은데 현재의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리세션 이걸 걱정하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미래의 리세션을 걱정하지만 현재의 수요가 생각보다 계속 훨씬 더 뜨거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러한 커브가 컨텐고에서 장기 백오데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완전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는 저는 최소한 2008년 리먼부터 팬데믹 2020년까지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다면 이 원유의 이 신호 하나만 가지고도 장기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바뀐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커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 현상은 아주 많은 걸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자, 요 차트에, 이제 오른쪽 차트를 다시 보시면, 저희가 23년 중반, 이제 원유가 한 70 몇 불 왔을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중국, 귀금속, 다른 것들, 신흥국 다 갔는데, 지금 아직 원유만 못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23년 7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목으로 저희가 55불까지 내려왔을 때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레벨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는 오레셋은 레버리지를 좀 쓰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비용에 대한 걸 좀 치르긴 했지만, 이해되시나요? 일단, 원유는 기본적으로 많은 명목으로 가격이 어떻게 빠졌네, 어떻게 해봤자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그 사이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또 일부는 먹고 나오기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한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USO 오른쪽 거에 USO 차트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55불 내려갔을 때나 23년에 저점이 그때가 70불 초반 이랬어요. 그때랑 실제로는 차이가 없었다. 왜냐면 커브가 계속 백오데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연세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원유 관련 투자를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 원유 관련 상품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때 좀 2010년대에 특히 좀 원유 관련으로 해서 DLS도 있었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컨텐고 백오데이션 이런 이 스프레드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지 모르고 좀 안 좋은, 뭔지 모르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뭘 잘 모르니까 이게 컨텐고여서 그런 거고 백오데이션이면 오히려 매수자한테 유리한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원유는 무조건 롤오버 비용, 캐리 비용이 많고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PB 설명회를 갔다 왔어요. 저희가 랩을 이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PB분들한테 설명회를 이제 요새 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PB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롤오버 비용, 캐리 비용 해가지고 그러지 않냐. 원유는 옛날에 기억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이거 PB분들도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 독자들은 당연히 몰랐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아주 저한테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오레셋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가 커브가 예를 들어 다시 컨탱고로 될 것 같다. 그 시그널은 제일 먼저 잡아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상황 같다 하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안 하죠. 근데 커브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아주 계속해서 큰 백어데이션이에요. 그 커브의 원유 커브가 무엇이냐 자체가 사실 매크로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저희 랩에 관련해서 그 설명을 어쨌든 간단하게 좀 이제 저희가 소액 일반 이제 저희 오레셋에 가입 못 하셨던 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 이제 증권사랑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 상품이 출시가 곧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안에는 출시가, 빠르면 한 달 안에 출시가 되고 그럴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뭐 PB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썼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아주 간단하게 추려서 그 자료를 이제 PB분들한테, 이제 저희를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 하는 거 말고, 이제 PB분들은 저희를 몰랐을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간단하게 추려서 이제 한 거를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장 관련해서 향후 변동성이나 뭐 국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